네,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품사 기본 개념에서 전반적인 품사에 대해서 뭔지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우리가 품사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볼게. 책을 먼저 프린트 보면은 이제 품사의 개념이 되어 있지. 품사는 얘들아 거기 읽어볼게.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 보이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단어야, 단어. 품사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책을 정리한 거와 같은 개념이야.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여기서 그냥 쉽게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일단 사전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있지. 우리나라의 그 단어들을 정리할 거야. 그 정리한 한 묶음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품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일단 정리를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치? 도서관에서 책 정리되어 있는 거 봐봐. 여기는 뭐 만화책, 여기는 또 뭐 소설책, 여기는 시, 그리고 또 여기는 뭐 철학책, 수학책 막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치? 이 단어들도 정리를 할 거야.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거기서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정리한 걸 우리는 다 뭐라 한다? 품사라는 거야. 근데 그 공통된 성질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형태라는 공통된 성질인 거야. 그래서 일단 공통된 성질은 좀 말이 어렵잖아,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한번 정리해봤어.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품사를 분류를 해볼 수 있었어. 일단 분류라는 거, 우리가 분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모았다, 분류했다. 우리 간단 상식, 분류라는 거와 반대는 구분과 분류가 있거든요. 분류는 우리가 바이올린, 첼로, 하프 이거 얘들아 끈이 아니고 실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줄로 된 악기잖아. 이걸 묶으면 뭐가 돼? 현악기라고 부를 수 있지. 각각의 세부적인 종류를 묶으면 분류이고 총 집합해서 첼로, 바이올린, 하프 이렇게 나눠버리면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대? 분류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단어들이 너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일로 모여봐. 그래서 하나로 뭐하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뭐하는 거다? 품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묶어버리는 기준이 첫 번째 뭐다? 형태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형태라는 것은 모양이야. 우리가 이런 사물의 책의 모양, 핸드폰 모양 그런 모양이 있잖아. 이 단어들도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기준이야. 하나는 변하는 아이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을 좀 이따 가변어라는 걸 할 거야. 움직일 변해서 변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가변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게 하나의 품사인 거야. 형태 기준으로 단어를 정리했을 때 변하는 단어들을 가변어라는 품사로 정리한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을 묶어서 뭐라고 했다? 불변어라는 단어로 묶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두 개는 각각의 형태 기준으로 단어를 정리한 품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형태 기준으로 단어를 정리해보면은 품사가 몇 개? 두 개라는 게 생겨. 알겠어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단어, 두 번째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 그래서 그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집합을 하는 거야. 사전에 있는 단어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여기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 일로 와서 모여봐 하면은 그 단어들이 수만 가지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종류들이.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했다? 가변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태가 변한다 이 말이 지금 안 나왔잖아, 그치? 형태가 변한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맛을 봤어. 불규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이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좀 이따도 할 건데 먹다, 그치? 먹고 먹을래, 그치? 등등등등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먹다, 먹고, 먹을래, 먹자 등등등등 말을 바꿀 수 있어. 근데 나 전반적인 의미가 어때?
비슷하지, 그쵸? 근데 형태가 어때? 모양이 똑같아? 100%? 먹다랑 먹고랑 글자가 100% 똑같으니? 이랬을 때 우리는 형태가 뭐였다는 거야?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의미는 같은데 어때?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봐봐. 그럼 이것도 형태 바뀐 거 아니에요? 라는 애들이 있어. 그치? 모양이 비슷해. 그치? 사자가 들어가니까 모양이 비슷하지. 근데 얘랑 의미가 같아 이거? 다 다른 의미인 거잖아. 그치? 얘는 의미가 거의 유사하고 모양이 좀 다른 거. 얘는 모양도 다르고 뭐가 달라? 의미도 다른 거야. 그랬을 때 이건 각각의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뭐야? 하나의 단어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형태를 변하는 단어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좀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단어들은 이렇게 형태가 모양이 바뀌는 아이들도 있고 바뀌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단어들을 묶어버리고 그걸 뭐라 불렀다? 가변어라는 품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다른 것은 각각의 하나의 단어라고 하는 거야. 바뀌지 않아. 그치 얘들아? 우리 러브, 사랑이란 뜻을 형태를 바뀌어가지고 집이 없네. 나는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쓸 거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돼? 사랑이라는 의미가 의미가 형성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는 형태가 바뀔 수 없는 단어라고 부르는 거야. 바뀌어버리면 뭐가 달라져?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뭐가 달라져? 사랑에서 내가 시옷으로 바꿔버렸어. 아래 받침을. 그러면 뭐가 바뀌어져? 의미가 변질이 되잖아. 그치? 그때는 형태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렇게 바뀌지 않는 단어를 묶어가지고 우리 몰라 불렀다? 불변화라고 불렀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단어를 형태 기준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봤다. 어떻게? 형태가 모양이 바뀌냐? 모양이 바뀌지 않냐? 그래서 바뀌는 단어들을 묶어서 뭐라 불렀다? 가변어라고 불렀어요. 변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가변어. 변하지 않는 아니 불자잖아. 한자.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불변어라고 부른 거야.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단어를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책을 우리 도서관 가면 철학책, 인문 파트 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 도서관 그 앞에 책꽂이 옆에 보면은 도서관 안 간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기억도 안 나. 그쵸? 근데 만약에 만화책 부서가 있어. 그 만화책의 부서를 이제 거기 보면 딱 만화책만 쭉 있잖아. 이것도 똑같아. 단어를 이제 형태 기준이라고 했을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끼리 모아준 거를 뭐라고 한 거야? 불변어? 변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한 거야? 가변어를 그 책장에다가 넣어버린 거야. 단어들을. 알겠죠? 두 번째, 조금 디테일을 뒤에 가서 좀 보면 돼요. 두 번째는 형태, 두 번째 기능.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펑션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게 이 펑션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발음이 그 펑션 발음이 진짜 펑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맨날 그거를로 선생님을 약간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 단어를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펑션이랑 펑션 이것도 아니고 뻥 약간 뚜럭 뭐지? 병뚜껑 따듯이 약간 뻥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아무튼 기능.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들아 우리가 이 품사라는 파트는 단어 단위에서 우리 국어에서는 말의 단위가 있어. 수학처럼 그람, 미리그램부터 시작하죠. 그람보다 작은 게 미리그램인가? 아닌가? 그람, 미리그램, 킬로그램인가? 미리그램, 그람, 킬로그램 같아. 그치?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국어에서도 단어의 말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들의 단위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단어라는 단위에서 우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단어들이 뭉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문장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이 기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 또 문장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지. 이 기능 여기서 기능이란 말은 그 책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2번 보이죠. 단어가 얘들아 문장 동그라미, 단어 동그라미 문장. 그래서 단어가 문장에 갔을 때 나중에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어디에서? 문장에서의 역할이야.
우리 문장에서 이 역할을 나중에 뭐라 부를 거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잘 안 보이네요. 아래다 적을게요. 나중에 우리 아직 안 배우는 거야. 이 문장에서 역할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란 말을 쓸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영어 시간에 되게 많이 했어. 주어, 서술어, 뭐뭐어로 끝나는 거 있지.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다 문장 성분이야. 이건 나중에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쓰는 용어들인 거야. 근데 이 단어들을 나중에 그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각각 어디 포지션으로 주어로 가는지 서술어로 가는지 부사어로 가는지 또 뭐 있어 목적어로 가는지 이런 거 있지.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는지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기능으로 단어를 정리한 품사들이다라는 거야. 그 품사들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무슨 언어로 끝나. 알겠죠? 그래서 품사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끝에 거 잘 구분해야 돼. 왜냐면 이 끝에 거를 말을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기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지 주로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다. 그래서 거의 책을 봐봐. 문장에서 역할에서 체험은 뭐야? 문장에서 이제 문장에서 또 말을 하고 있어. 나중에 문장으로 갔을 때 주어, 목적어, 보어 밑줄 이제 주어 목적어로 주로 포지션을 가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체언이라고 부른 거야. 이 주어 목적어 보어는 애들아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 채자가 무슨 채자냐면 봐봐. 이 채자가 무슨 채자냐? 몸 채자야. 얘들아 우리 몸 신체에서 손가락 뭐 잔인하지만 손가락이 잘리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는 있지. 불편하지만 그쵸? 막 손가락이 잘렸다고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막 여기 하나가 잘렸다고 너무 잔인하지만 근데 이제 몸이 잘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죽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몸이 잘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문장을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문장에서 이 포지션을 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분들은 주로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 가장 베이스적으로 있어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뭐냐면 그게 주어, 목적어, 보어인 거야. 그러니까 그 체어는 가장 메인인 그 성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아이를 체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약간 우리 음식에 서는 약간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음식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약간 코스 요리를 가면은 그치 앞에 샐러드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 그치? 샐러드나 빵 같은 거 주잖아. 처음에 코스 요리 가면 빕스나 아웃백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이제 샐러드는 안 줘도 되는데 막 스테이크를 안 준다고 생각해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어는 그 스테이크와 같은 맥락을 가진 아이인 거야. 우리 그 코스 요리에서 그냥 가장 뭐하다? 메인적인 아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포지션을 강장하고 있는 게 체언이고 그 아래 볼게요. 이제 용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문장에서 또 문장에서 말하고 있어. 뭐 서술어 동그라미. 이제 서술어는 우리가 설명해주는 영역의 단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뭔가 설명해준다, 먹다, 예쁘다, 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있지.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아래 이제 체원이랑 용어는 아까 선생님이 코스요리 얘기를 한 것처럼 가장 메인인 거야. 스테이크야.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뭐냐면 그 샐러드와 빵 같은 존재야. 오케이? 이제 수식어 특히 수식어는 보면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동그라미 꾸며주는 역할, 수식한다, 꾸며준다.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는 것은 필수적으로 없어도 돼. 그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요리에서 샐러드 같은 거 샐러드 꼭 먹어야 돼? 안 먹고 나와도 되지. 그쵸? 먹지도 않잖아 너네. 먹니? 엄마들이 먹죠. 샐러드는 아빠가 먹고. 그런 것처럼 굳이 없어도 돼. 있으면 뭐해? 조금 상이 좀 풍부해 보이긴 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수식은 꾸며주는 아이인 거야. 그런 기능을 하는 포지션을 맡는 아이들을 뭐라 한다? 수식언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아래 관계형, 우리 관계형 저번 시간에 했었지. 관계를 이어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뭐야? 동아리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준다. 다시 볼 건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관계를 맺어준다. 아무튼 일단 그런 역할. 그리고 독립하는 애들아.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역할 밑줄. 다른 단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를 묶어서 뭐라 했다? 독립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 기능에서 각각의 종류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뒤에 가서 좀 볼 거야.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기능으로 단어를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몇 개의 품사가 만들어졌다? 5개의 품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체험,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용언이라는 품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만 알면 되는 거. 지금 정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의미예요. 의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정리해 볼 거야. 분류해 볼 거야. 그걸 뭐라고 한 거야? 품사라고 한 거야. 그때 그 품사가 몇 가지가 생겨? 9가지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지금 선생님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단어를 정리할 거야. 어떠한 기준에서 몇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해되니? 똑같은 원리로 말하고 있어. 단어 정리할 거야. 분류.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 정리해 볼 거야. 어떻게? 형태 기준으로. 그럼 몇 개의 품사? 2개의 품사가 생겨. 단어를 분류, 정리할 거야. 뭐로? 기능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럼 몇 개의 품사가 생겨? 5개의 품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단어를 분류, 의미에 따라서 정리를 할 거야. 몇 가지? 9가지 품사가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품사에 대한 개념이 이게 전반적인 거야. 그리고 각각 디테일한 것은 이제 뒤로 가서 넘어가는 건데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막히면은 약간 뒤에가 좀 꼬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단어 정리할 거야. 어떤 기준에서 몇 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각각은 얘들아 이런 관계성이 지니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책에 볼게요. 의미들은 얘들아 단어에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했는데 그 앞에 의미 앞에 뭐라고 적어주면 공통된이라고 적어줄게요. 여기서 의미 우리 뭐 영어로 미닝이라고 해야 되나? 명사니까 미는 의미하다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넘어가서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친해지고 싶은데 잘 몰라. 점점 잊혀지고 있어. 저번 시간에 이거 뭐 문장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얘들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하는 것처럼 영어에 또 뭐 있지 이렇게 그냥 영어에서 그냥 부사어를 좀 말해주길 원했거든. 목적어나. 근데 걔가 갑자기 목적격 도어요 이러는 거야. 난 진짜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들어봤잖아. 그래가지고 와 그런 단어들이 있었지 맞아 하면서 뭐 간목, 진목, 뭐 ICOC인가? 막 갑자기 그 4형식, 3형, 5형식 막 그런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약간 아무튼 영어를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다시 돌아서 무슨 얘기했지? 여기서 공통된 그 민 얘기하다가 그랬을 때 우리 사전적인 그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책상 했을 때 뭐 사물을 뭐 받쳐주는 뭐 도구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의 품사를 정리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명사 하나 해볼게. 좀 이따 뒤에 가서 할 거야. 명사라는 거 여기 9가지는 다 의미로서 나눈 거야. 그 중에 명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단어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단어들 중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너네 모여봐. 그걸 뭐라고 부른 거야? 명사라고 묶은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의미로서 정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공통된 의미인 거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고 이름에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속성, 약간 속성이라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런 속성을 가진 단어들 모였을 때 묶은 걸 뭐라 한다? 명사. 그래서 각각의 의미로서 묶은 거를 총 9가지의 품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들아 뭐냐면 그 국어의 품사, 영어의 품사는 몇 품사야? 영어 품사 몇 품사? 뭐 8품사로 하잖아. 국어는 플러스 1이거든요. 우리 국어 품사 몇 개야? 라고 부르면은 뭐라고 하냐면 9개라고 말을 해. 얘들아 9개는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 있지. 의미로서 나눈 거. 그래서 약간 품사가 뭐야? 라고 문제에서 나오거나 품사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로서 단어를 나눈 이 9가지로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품사라고 해.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도 그냥 뭐 굳이 말을 안 해. 그냥 품사를 쓰시오라고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9가지로 나눈 것 중으로 나눠야 돼. 얘네들도 품사야.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했어야 되냐면 그 문제도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좀 오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품사는
그냥 품사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영어는 그냥 품사 딱 이 정도 하나만 있거든.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에 따라서 품사 이름을 다르게 불러. 같은 글자더라도. 그래서 먹다 품사 뭐야? 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동사형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먹다 의미로서 나눈 품사가 뭐야? 그때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먹다 기능으로서 나눈 품사 중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동사가 있는 용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기준을 말해줘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 해? 먹다 뭐야? 형태로서 나눴을 때 품사가 뭐야? 가변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 의미로서 나눈 품사를 그냥 보편적이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볼 거는 이 기능으로서 나눈 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보면 여기 이쪽 라인은 뭐야? 형태라는 기준, 그리고 이쪽 라인은 기능이라는 기준으로서 나눈 거, 그리고 여기는 의미로서 단어들을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단어들에 나온다. 그래서 아까 지금 먹다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지금 이 관계도가 보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관계도가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은 약간 이게 무슨 관계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너는 뭐 사과나 계란 같은 거 분류하는 작업 같은 막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니? 막 기계가 막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축축축축 쳐낸단 말이야. 종류를 구별을 하거든요. 우리 이 단어들도 똑같아. 단어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인 과정은 뭐야? 형태로서 한번 나눠봐. 그리고 2차적인 과정은 뭐야? 기능으로서 한번 나눠봐. 그리고 3차적인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의미로서 단어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따 보면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정의만 한 거예요. 결국 단어들을 품사가 뭐냐 했을 때 품사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를 정리한 거야. 정리라는 말을 좀 고급지게 하면 뭐다? 분류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단어를 분류할 거야. 정리해 볼 거야.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 세 가지. 욕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로서 정리해봤다. 형태라는 것은 모양을 말해요. 같은 단어들이 모양이 변하는 단어가 있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 그때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 그리고 기능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단어들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어디로?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문장에서 각각 맡고 있는 역할, 포지션이 있다는 거야. 그걸 문장 성분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각각 어떤 문장 성분으로 주로 가는지에 따라서 단어들을 묶어봤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어? 5가지. 체역, 수식어, 관계형, 독립어, 용언이라는 품사가 5가지가 생겼고요. 정리해서 분류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의미. 여기서 의미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의미를 말해요. 그 속성이나 의미로서 단어를 묶어봤을 때 몇 가지? 9가지의 품사의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다? 품사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뒤로 봤을 때는 각각 품사 이제 하나씩 떼어서 볼 거야. 불변화랑 가변화는 좀 이따 나중에 보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오른쪽 이제 뒷장 넘겨서 보면 또 한 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3쪽 볼게요. 3쪽. 거기 보면 이제 품사의 의미와 특성이 있죠. 근데 1번 뭐라고 나왔어? 체형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볼 거야. 기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기능 안에 있는 의미로서 나눈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체형 먼저 볼게요. 체형까지만 볼게. 3쪽. 보면은 먼저 체형. 체형은 얘들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몸체자야.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그 1쪽에서 있는 것처럼 체형은 주로 뭐 하는 아이들을 아까 주어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대? 목적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고 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문장 성분이 7가지거든요. 총 7가지로 배워요. 근데 지금 3가지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체형이라는 아이는 만능이야. 좀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모든
영역을 다 할 줄 아는 아이를 채연이라 불러주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보다 그냥 가장 중요한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중요한 아이들을 묶어서 채연이라고 해봤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그랬을 때 그 채연 안에는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이제 채연에 다시 세 번째 3차적인 과정으로 정리해 볼 거야. 뭐로? 의미로서 정리를 해봤다. 그랬을 때 뭐가 나와? 첫 번째 명사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명사 거기 알아볼게요. 표 보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묶었을 때 걔네를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불러준 거야. 지금 얘들아 거기 체크해 보면은 그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동그라미 그걸 나타내는 지금 단위가 뭐야? 단어라는 게 중요해. 단어. 그런 단어들, 단어 중에서 사전 속에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 묶어서 모아봤어. 그걸 모아봤을 때 걔네 뭐라 부른 거야? 명사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명사는 얘들아 다시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또 나눌 수 있어. 거기서 이제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림 여부를 먼저 볼게요. 자림 여부라는 것은 얘들아 혼자 있을 수 있니? 혼자 있을 수 없니라는 거야. 혼자 있을 수 있냐? 혼자 없을 수 있냐? 혼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나의 딱 단어를 던졌을 때 의미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 그러면 걔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단어, 즉 자립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 근데 내가 하나의 명사를 딱 던져줬어. 근데 의미가 안 떠올라. 약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의미가 별로 없고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말했던 자립 명사, 또 하나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네요. 자립명사, 의존명사 볼게요. 자립명사 얘들아 사람. 내가 사람이란 딱 명사 던졌어. 의미 떠올라? 의미 떠오르니? 사람이라는 이미지나 의미가 떠오르지. 그러면 걔는 자립할 수 있는 거야. 도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있지. 도시라는 의미가. 그러면 걔는 자립이야. 근데 그 아래 봐봐. 의존명사라는 것은 뭐뭐 것, 뭐뭐 수 이런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치? 그때 그 수거든요. 걔도 얘들아 명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내가 아무 말 없이 나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의미가 형성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앞에 꾸며주는 단어들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의존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쓸게요. 수식하는 말이 붙어줘야지 이 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잘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계속 꾸며주는 아이와 붙어 다닌다 해서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립명사는 그런 게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용 범위예요. 사용 범위. 즉 하나의 단어가 있어. 얘들아 이거 분필이지. 이거 분필이라는 용어로 칭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분필이라는 그 단어는 뭐야? 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인 거야. 맞니? 분필. 이 하나의 용어 맞아? 단어야. 근데 이것도 분필이고 얘도 분필이고 얘도 분필이야.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범위에서 쓰일 수 있어. 맞니? 그랬을 때 걔는 뭐라고 해? 보통명사라고 해. 그리고 근데 하나의 단어가 딱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사물 또는 하나의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우리 약간 도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도시 이름 많잖아요. 도시 이름들은 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고유명사예요. 부산. 얘들아 부산이라는 거 딱 우리 저 아래에 있는 부산 지역에서만 칭할 수 있는 그 명사이지. 그치? 서울을 가지고 부산이라고 칭할 수 있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냥 하나의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딱 하나일 때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고유명사라고 해. 딱 그 단어, 고유하다, 걔한테만 쓰인다, 그 사물한테만, 그 대상한테만 쓰인다 해서 고유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름들,
그 사람 이름들도 똑같아 얘들아.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애들이 그거 헷갈려. 동명이인. 동명이인은 보통 명사일까 고유 명사일까? 만약에 세상에 민수라는 애들이 진짜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민수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일까 고유 명사일까? 얘한테도 쓰이고 얘한테도 쓰이잖아. 그럼 뭘 것 같아? 보통 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얘들아 그 민수와 그 민수는 같은 민수야? 다른 거야. 서로 다른 민수지. 그냥 우연히 뭐가 같은 거야? 이름만 같은 거야. 걔네들은 다 고유 명사야. 그러니까 즉 쓸게요. 여기는 대부분 애가 보통 명사인데 고유 명사 몇 개만 그냥 유형만 외우면 돼. 사람 이름, 약간 뭐 도시 이름, 도시나 지역 이름, 약간 이게, 그리고 상표. 우리 막 BBQ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고는 다른 치킨집에서 그냥 일반 개인 자영업자가 BBQ라는 간판을 걸고 쓸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에 등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상표 같은 거, 간판에 있는 이름들이 있지. 그런 거 다 뭐야? 고유 명사야. 알겠죠? 그리고 BBQ라 했을 때 얘들아 딱 뭐지? 그 대표 메뉴가 황금 올리브 있잖아. 황금 올리브를 파는 가게잖아. 근데 만약에 처갓집이나 아니면 얘네치킨이나 다른 치킨 브랜드에다가 이걸 BBQ라고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칭 대상이 딱 하나인 거야. 그 황금 올리브 치킨을 파는 가게. 그치? 그랬을 때 이런 상표, 사람 이름, 도시 또는 지역 이름을 우리 다 뭐라고 해? 고유 명사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대명사 볼게. 두 번째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여기 좀 줄게요. 얘들아 똑같은 말 있다. 뭐? 명사라는 말 있어. 명사인데 명사를 뭐 하는 거야? 대신 말해주는 거야. 아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었어. 근데 얘는 얘의 명사 뭐야? 분필이야. 맞지? 얘 이름 분필이잖아. 근데 이 아이의 분필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그걸 대신해서 부를 거야. 그걸 뭐라는 거야? 대명사라고 해. 그래서 너는 이거 분필이란 말 대신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지금 또 말했어.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 그치? 이거는 얘 이름이야. 분필이라는 이름을 대신 말해준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는 얘들아 크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칭대명사. 똑같아. 얘들 우리 국어는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용어가 뒤에서 하나에 또 붙고 그 앞에 또 붙는 거야. 의미가. 명사야. 근데 무슨 명사? 대신해주는 명사. 해서 대명사. 아까 했어. 그 사물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말해주는 거야. 근데 이인이 뭐야 얘들아? 한자? 아는 이는 하나밖에 없지? 사람이. 그쵸? 사람을 칭한다라는 거야. 사람을 칭할 때 대신 쓰는 명사야. 즉 얘는 사람의 이름은 다 있죠.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거야. 대신 그 사람을 대신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는 거야? 인칭 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내 본질을 보면 인칭 대명사 우리 영어 시간에 진짜 많이 했어. 1인칭, 2인칭, 3인칭 똑같거든요. 국어에서도. 그래서 이 인칭 대명사도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 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쵸? 1인칭은 뭐야 얘들아? 말하는 화자. 그치? 나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2인칭은 뭐야? 나가 아니면 듣는 청자. 너가 들어갔을 때. 3인칭은 뭐야?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 3자를 일컫을 때. 그쵸? 지금 우리가 나와 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 없는 사람. 만약에 우리 학원 원장님 계시잖아. 원장님 여기 없지. 우리 학원 원장님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3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 공간에 없고 이 대화에 없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근데 여기서 대명사에서 하나만 볼 건 뭐냐면 이 책이 없지만 이 대명사는 뭐가 있어? 단복수가 있어요. 그치? 영어에서도 있잖아. 그래서 나를
그 뭐야 복수를 칭해봐. 내가 소속된 걸 뭐라고 말해? 하나. 내가 있는 걸 뭐라고 말해? 내가 여러 명이란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하나에 묶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영어에서 위라고 하는 뭐? 우리. 맞지? 얘들아 내 이름 김효수야. 나 이름 처음 알았네. 그쵸? 너네한테. 그러니까 나는 김효수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내 이름 김효수인데 김효수랑 이름 말 안 할 거야. 나는 밥이 좋아. 막 이렇게 말해. 그리고 우리 말했을 때 김효수 있고 또 누구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 걔네들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뭉그려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대신 지칭해서 뭐래? 우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대명사는 특히 인칭대명사 뭐가 있다? 단수와 복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너는 뭐라고 말할까? 너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들을 뭐라고 말해? 히들. 너희도 되고 너희들 되고. 오케이? 그리고 너희라고 말하면 되고. 근데 지금 3인칭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인칭 복수 있을까? 여기 없어. 근데 저기 애들이 놀고 있어. 그치? 그럴 수 있잖아. 뭐 놀이터에. 근데 그래서 뭐 말이 나올 뻔했어. 그 용어를 안 쓰려니까 말이 어려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저기 있는 말이 나올까 봐 말을 못하겠네. 내가 그냥 말할게. 이제 뭐 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저들, 이들, 그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으로 단복수가 존재한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대신 칭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그거를 인칭대명사라 하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얘들아 거기 지금 시간이랑 처수라고 되어 있니? 그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지시대명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는 어렵지 않아. 딱 두 개만 외우면 돼. 아, 두 개란다. 세 개만 외우면 돼. 이그저. 오케이? 이그저만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나뉘어 있어? 사물이랑 처수가 들어가 있지. 사물. 그 중에서 이제 사물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 처수라는 것은 얘들아 장소야, 장소. 알겠죠? 장소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사물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해? 뭐라고 말해? 이 사물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해? 것, 그치? 그 것, 저 것, 그쵸? 그래서 이그저에 뒤에 뭐만 붙여? 것만 붙이면 돼요. 뭐 더 부차적인 건 또 있긴 한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 뭐라고 해? 곳. 그리고 저 곳, 그 곳, 그쵸? 장소는 곳이라고 해요. 이그저 플러스 곳.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로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뭐가 될 수가 있어? 여기, 거기, 저기, 그쵸? 근데 이것도 이그저에서 조금 파생된 건데 이곳을 뭐라고 해? 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은 거기. 그리고 저곳은 저기. 오케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그저의 차이는 뭐야? 이것, 그것, 저것의 차이는 뭐야? 좀 어감의 차이는 느껴지지? 이것, 그것 차이는 말하는 사람과 그 사물과의 거리를 나타내. 뭐가 가장 가까워? 이것. 그치? 얘들아 이것은 한 요 정도 있는 걸 이것이라고 해. 그것은 뭐라고 해? 한 그것, 저 정도 말하는 거야. 저것은 저거. 어때? 말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나타나지. 그래서 거의 이그저 있니?
앞에 이 그죠 베이스로 쓰고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거를 칭한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해? 근칭이라고 말해요. 쓸게요. 이제 이런 용어가 쓰이는 거야. 오케이? 이제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이런 용어는 안 쓰였는데 그리고 대명사도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칭, 가까운 거 칭할 때 이. 그리고 그는 뭐야? 아니 저 먼저 할게. 이건 멀리 있지. 먼 걸 뭐라 해요? 원거리라고 하죠. 이거는 멀리 있는 걸 칭한다 해서 원칭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는 뭐야? 그 중간에 있는 거리를 칭한다 해서 이거 중칭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원칭, 중칭, 근칭 이렇게 이그저. 이그저가 지시대명사에서 가장 베이스예요. 그냥 뒤에 장소를 가리키면 곳 그리고 시간이 나타내면 시간이 아니고 사물을 나타내면 것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죠? 이그저 베이스에 것 하면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이그저에 곳을 넣어버리면 처소, 장소를 가리키는 거. 플러스로 좀 파생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여기, 거기, 저기도 될 수가 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끝. 그리고 수사 볼게요. 마지막 이제 명사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네, 마지막 수사. 수사는 쉬워 얘들아. 수사는 수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묶었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수사라고 하는 거야. 수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아래 표를 볼게. 수량 동그라미, 순서 동그라미. 어떠한 수량이나 순서의 뭐야 얘들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묶었을 때 뭐라고 부른다? 수사라고 묶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종류를 나누면은 먼저 수사인데 수량을 나타내는 데서 양수사라고 얘기해요. 수량이 양자 써서 두음 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라서 얘는 뭐라 부르겠어? 뒤에 거에서 서수사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어떤 애가 이건 수량을 나타내서 양자를 써서 양수사 이렇게 하고 그럼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어 하니까 순수사 이러더라고. 서수사죠. 뒤에 거 따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수량! 얘들아 우리 수량 어떻게 써? 개수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 맞죠? 그래서 그게 양수사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수사는 약간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단어들도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나뉘는 게 있어. 하나 뭐냐면 순우리말. 우리 순우리말 이거 뭐라고 부르니? 구유어라고 불러. 들어봤지? 즉 한자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니고 그냥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걸 순우리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 된 걸 뭐라고 해? 한자어가 있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 수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써? 아까 선생님 말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 한자로 쓰면 개수를 어떻게 돼?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쓸 수 있지만 어떻게도 쓸 수 있어? 한일, 두이, 석삼, 하, 5, 6, 7, 8, 9, 10 그쵸? 이게 한자인 거야. 그러니까 수사는 이렇게 고유어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로? 한자어로도 나타낼 수 있어.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리고 서수사도 똑같아. 얘도 똑같이 뭐 있다? 순우리말 그리고 한자어. 그다음 순서 어떻게 세? 순서 세봐.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순서는 또 어떻게 세? 근데 이제 뭐 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약간 선생님들 개수 세듯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니까 양수사를 잘못 쓰고 있는 건데 순서를 쓸 때 어떻게 써? 우리 약간 어떠한 약간 음식점 약간 이걸 쓰는 데는 잘 못 봤는데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약간 돈가스 집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돈가스 집에 갔는데 그 돈가스를 먹는 방법을 알려줘. 그런 데 있잖니? 어떤 뭐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뭐 첫째 간장을 찍어 먹어본다. 둘째 뭐 이제 와사비를 조금 올려서 넣어 먹어본다.
둘째, 소금에 찍어 먹는다. 넷째, 취향껏 마음대로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데 있지. 뭔가 음식점이나 어떤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그 규칙을 나타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말했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하는 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사야. 순우리말. 근데 이제 한자어는 어떻게 말해? 한자어는 들으면 아는데 잘 안 써. 약간 과학 시간에 좀 들어봤을 거야. 이런 거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거 들어봤니? 그치, 과학 시간에. 그게 우리는 순서를 나눈 거야. 제1, 제2, 제3 등등등등등등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얘들아 순서를 나타내는 거와 수량을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하나 팁을 알려주면은 일단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양수사를 먼저 외워봐. 양수사에다가 양수사 한자어 있지. 거기다 앞에 제를 붙이면 뭐가 돼? 서수사가 돼. 그치? 아니 제1, 제2, 제3 똑같이 한자어잖아. 그리고 똑같이 양수사의 순우리말 이 하나라는 말 제외하고 뒤에 째를 붙이면 뭐가 돼? 서수사의 순우리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하나랑 첫째만 조금 다르게 변질된 것 뿐이고 나머지는 뒤에 여기 째 붙이면 되고 여기 째 붙이면 돼. 그치? 그럼 뭐가 돼? 순우리말이 서수사가 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해주세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